자, 우리 지금 관리회계 책임 중심점, 그 중에서도 투자 중심점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직전 시간에 투자 이익률 ROI를 가지고 투자 중심점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는 방법,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ROI의 단점, 특히 이제 준최적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투자 중심점에 대한 성과 평가의 방법 중에서 자녀이익을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녀이익은 뭐냐? 자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약자로는 우리가 RI라고 표시하는데 흔히 이제 다른 말로 유보이익이라고도 합니다. 유보이익, 이제 같은 말이에요. 자, 자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중심점의 영업이익에서 투자 중심점의 영업자산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을 한 것이 바로 자녀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뒷부분 투자 중심점의 영업자산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이게 뭐겠습니까? 이 결국은 이거는 뭘 의미하냐? 그 투자 중심점이 가지고 있는 영업자산을 가지고 최소한 나와야 되는 영업이익, 한마디로 최소한의 필수적인 영업이익, 자, 그 말이에요. 만약에 투자 중심점의 영업자산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리고 최소한도의 필수 수익률이 10%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투자 중심점은 1,000원의 영업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의 수익률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0% 하면 최소한 100원의 영업이익은 나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투자 중심점의 실제 영업이익이 만약에 13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자, 최소한 100원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130원의 영업이익이 나온 거니까 자, 130원에서 100원을 빼고 나면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이 초과되었다? 30원의 영업이익이 초과되었다. 한마디로 초과된, 최소한 필요한 영업이익을 초과한 초과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자녀이익이다.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녀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하고 영업자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ROI에서 배웠던 그 영업이익, 영업자산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이 최저 필수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ROI 할 때도 최저 필수 수익률이 나왔죠. 그 ROI가 높은지 낮은지, 성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평가하려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이 최저 필수 수익률이었죠. 자, 그게 이제 여기서 또 나옵니다. 최저 필수 수익률. 그렇다면 이 최저 필수 수익률은 그럼 무엇이고 어떻게 정하는 거냐? 최저 필수 수익률은 결국 회사 본사 차원에서 최고 경영자가 자본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중심점의 위험을 고려해서 일정률을 가감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본 비용이 10%예요. 자본 비용이 10%인데 투자 중심점의 위험을 고려해서 한 1% 정도는 더 추가하자. 최저 필수 수익률을. 그러면 결국은 최저 필수 수익률을 11%로 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본 비용은 또 뭐냐? 뭐 이런 말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이 자본 비용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서 설명을 할 거냐면 자녀이익 다음에 EVA 우리말로는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제적 부가가치 EVA를 배울 때 그때 이제 자본 비용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자본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지금 이 자녀이익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결정한다. 이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이익을 가지고 성과평가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자, 일단 이 ROI하고 자녀이익을 가지고 한번 가만히 비교를 한번 해보면 ROI는 어때요? ROI는 영업자산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이죠. 비율. 이건 비율입니다. 비율, 퍼센트 비율이고 RI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초과한 영업이익이잖아요. 최소한대의 영업이익을 초과한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요건 비율이 아니고 요거는 금액입니다. 금액 자체입니다. 금액 자체. 요거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ROI하고 RI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어떤 테마, 그런 문제들도 잘 나오는데 기본적인 차이가 요건 비율이고 요거는 금액 자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단기의 RI가 있는데 단기의 RI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어떻습니까? RI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초과하다는 영업이익의 마이너스라는 거니까 오히려 영업이익을 줄이게 만든다. 작게 만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건 성과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RI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일단은 우리가 평가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의 RI가 0보다 크다면 당연히 성과가 양호하다. 자, 금액 자체가 플러스의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초과하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다. 그 영업이익이 더 증가한다. 그 말이니까 당연히 성과가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의 RI하고 전기의 RI를 서로 비교해서 단기가 더 크다면 전기보다 단기의 성과가 더 향상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중심점 A의 RI하고 투자 중심점 B의 RI를 서로 비교해서 A의 자녀이익이 더 크다면 그러면 당연히 투자 중심점 A의 성과가 더 우수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 내용이 맞는데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투자 중심점 A가 새로운 투자안을 이제 검토할 때 그때 새로운 투자안에 그 RI 예측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RI 자녀이익 예측치가 0보다 크다면 당연히 이 투자 중심점 A는 이 투자를 당연히 하려고 할 겁니다. 하려고 할 거예요. 원래 이 투자 중심점 A가 원래 자기의 RI가 1000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는데 그 새로운 투자 안에 RI를 보니까 1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를 하면 이 투자 중심점 A는 RI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원래 RI가 1000원이었는데 100원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투자 중심점 A의 자녀이익 RI는 1100원이 될 겁니다. 왜? 이거는 금액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녀이익이 그냥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투자 중심점 A의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녀이익 RI의 장점은 뭐냐? 최고의 장점, RI, 자녀이익의 최고의 장점은 자, ROI, 투자 이익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죠. ROI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ROI의 단점이 준최적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단점이었는데
그 단점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잔여이익법이다 이거예요. 준최적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방지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왜 ROI에서는 이게 단점이 되고 RI 잔여이익법에서는 또 장점이 되는 거냐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ROI는 비율, 근데 잔여이익 RI는 그냥 금액. 자,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사업부의 RI 잔여이익이 100원이다. 회사 전체의 잔여이익은 2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00원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데 이 투자 기회가 있는 이 투자 안에 예상되는 RI가 만약에 50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50원이다. 그러면 이 투자 안에 RI가 50원이다. 50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다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50원이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투자를 하면 사업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업부 입장에서는 이 투자를 하면은 원래 자기의 RI가 100원이었는데 이 투자를 하면 50원만큼 잔여이익을 줄어들게 만들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잔여이익은 50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잔여이익을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안을 기각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투자안을 기각하려고 한다.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의 잔여이익이 200원이었는데 이 투자를 하면은 잔여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원래 잔여이익이 200원이었는데 50원만큼 잔여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15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잔여이익이.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부 입장에서 안 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부 입장에서 이게 마이너스 50원이 아니고 만약에 플러스 30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플러스 30원이다. 그러면 이 사업부의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의 잔여이익은 100원이었는데 잔여이익이 플러스 30원이 돼서 100원에서 130원이 돼요. 그러면 사업부의 잔여이익은 100원에서 13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업부는 이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잔여이익은 200원이었는데 이 투자안에 잔여이익이 30원이니까 잔여이익 30원이 더해지게 돼요. 그러면 230원이 되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이 잔여이익법으로 하게 되면 사업부 입장에서 투자하는 게 좋은 것은 회사 입장에도 좋은 거고 회사 입장에서 좋은 것은 또 반대로 사업부 입장에서도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상충되는 그런 관계가 나오지 않아요. 왜? 이거는 RI는 기본적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플러스 금액이 RI가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무조건 하는 게 사업부나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RI가 플러스가 나오면 무조건 금액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이나 사업부 입장이나 모두 다 투자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업부 입장에서도 RI 잔여이익이 줄어들고 회사 입장에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회사와 사업부 입장이 서로 이제 같게 된다, 같게 만든다. 그래서 준최적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잔여이익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면. 자, 그게 이 잔여이익법의 최대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이 되겠다. 그래서 사업부와 회사의 의사결정을 일치하게 만든다. 일치시킨다 하는 겁니다. 잔여이익법은. 자, 그 다음에 이 투자 중심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부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면 회사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목표가 같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중심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동기부여가 생기죠. 하는 게 좋은 거. 그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회사와 입장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중심점에 대한 동기부여도 자녀이익법의 큰 장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투자 중심점의 위험을 고려한 성과평가다 하는 것은 아까 최저 필수 수익률에 아까 나와 있어요. 결국은 자녀이익은 최저 필수 수익을 초과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최저 필수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했다? 아까 자본 비용, 회사의 자본 비용에다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위험을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 중심점의 위험을 고려한 그런 성과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자녀이익법의 단점 또는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자녀이익법이 투자이익률 ROI의 단점인 그 준최적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자녀이익은 기본적으로 비율이 아니죠. 비율이 아니고 그냥 금액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투자 중심점 간에 영업 자산의 규모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 특히 그 규모의 차이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영업 자산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녀이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녀이익이 자녀이익만으로 성과평가를 하면은 영업자산 규모가 큰 투자 중심점은 기본적으로 자녀이익도 크게 나와요. 왜? 자녀이익은 기본적으로 금액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자녀이익도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익만으로 성과평가하면 규모가 클수록 유리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규모가 클수록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비율이 아니고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단점을 이제 보완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것이냐? 자녀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게 돼요.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이익률은 뭐냐? 자녀이익률은 영업자산 규모에 대해서 자녀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영업자산에 대한 자녀이익의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서 규모로 인해서 불공정하게 성과평가될 수 있는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보완해 주는 거예요. 영업자산 규모에 대해서 자녀이익의 비율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투자 중심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 어느 한 성과평가 지표만을 가지고 성과평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좋은 성과평가 방법은 없는 겁니다. 뭐가 하나가 좋으면 다른 어떤 단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이익률, ROI, 그리고 자녀이익률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평가 지표를 다 계산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성과평가 지표만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면 위험해진다. 그죠? 성과평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익에 대한.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투자 중심점인 서울사업부하고 부산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ROI를 이용해서 각 투자 중심점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각 사업부의 최저 필수 수익률을 7%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0X1년 각 사업부와
회사 전체의 투자이익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영업자산은 기초와 기말 잔액의 평균이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예제를 보시면 뭔가 그 전에 했던 어떤 예제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투자이익률 ROI를 할 때 그때 준최적화 현상을 설명하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그 예제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예제예요. 똑같은 예제인데 그 전에 했을 때는 ROI 방법으로 한번 성과평가를 해봤고, 그래서 준최적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그때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잔여이익 RI를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과평가를 했을 때 그런 ROI의 그 준최적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 단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제 보려고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투자이익률 ROI를 가지고 성과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ROI가 가지고 요거를 이제 잔여이익으로 성과평가를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잔여이익 RI 잔여이익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예제의 내용은 투자이익률 ROI 할 때 그때 준최적화 현상을 설명할 때 봤던 예제하고 같은 내용이다. 방법만 이제 다르게 해본다.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까요? 자, 2000X1년 각 사업부와 회사 전체의 잔여이익 RI를 구해봐라. 성과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가? 했습니다. 자, 서울사업부의 잔여이익은 자, 지금 영업이익이 720만 원이에요. 자, 빼기 지금 영업자산이 4천만 원인데 최저 필수 수익률이 7%니까 그러면 잔여이익은 얼마가 나오는가? 44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잔여이익은 지금 0보다 크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 잔여이익 초과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사업부는 성과가 양호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산사업부는 잔여이익이 자, 영업이익이 480만 원이고 자, 영업자산은 6천만 원이고 최저 필수 수익률이 7%니까 자, 잔여이익을 계산해 보면 잔여이익은 6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잔여이익이 0보다 큽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 잔여이익이 있다. 결국은 이 영업이익이 최소한도보다 더 크게 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역시 서울사업부, 부산사업부 다 잔여이익법으로 했을 때도 성과가 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회사 전체로 보면 잔여이익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1,200만 원이고 빼기 영업자산이 1억이에요. 최저 필수 수익률이 7%니까 그러면 회사 전체의 잔여이익은 어떻습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자, 이걸 보면 결국은 서울사업부의 잔여이익 440만 원 하고 부산사업부의 잔여이익 60만 원 하고 두 개를 더하면 정확하게 회사 전체의 ROI가 나오죠. 이 회사 전체의 잔여이익 RI가 나오죠. 잔여이익 RI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사업부의 RI 자, 440만 원하고 부산사업부의 RI 60만 원하고를 더하면 정확히 회사 전체의 잔여이익이 나온다. 자, 그 관계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2000X2년도에 1,000만 원의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자, 이 투자로 매년 140만 원의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한다.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전 시간에는 ROI 방법으로 해봤어요. ROI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RI, 잔여이익법을 가지고 해보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신규 투자안의 잔여이익 RI를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사업부가 신규 투자를 할 경우에 그때 서울사업부하고 회사 전체의
예상되는 RI, 자녀이익을 또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사업부와 회사 전체 입장에서 투자 결정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다 해봐라 이겁니다. 자, 먼저 신규 투자안의 자녀이익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신규 투자를 하면 영업이익이 추가로 14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신규 투자에는 1,000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즉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영업자산을 구입하는 거죠.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영업자산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저 필수 수익률이 7%니까 이 신규 투자안의 자녀이익은 7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규 투자안의 자녀이익이 0보다 크죠. 0보다 크다는 것은 신규 투자를 하면 자녀이익은 70만 원만큼 무조건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서울사업부 입장에서 만약에 이 신규 투자를 할 경우에 예상되는 자녀이익은 얼마가 될까? 원래 영업이익이 72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140만 원의 영업이익이 더 추가되죠. 그래서 플러스 140만 원. 자, 그런데 자, 원래 서울사업부의 영업자산은 4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영업자산 1,000만 원이 더 추가되겠죠. 플러스 1,000만 원. 자, 최저 필수 수익률 7% 하면은 결국 서울사업부의 예상되는 자녀이익은 얼마가 나오는 것이냐? 5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510만 원. 자, 그 말은 원래 서울사업부의 자녀이익은 얼마였냐면 440만 원이었어요. 원래 서울사업부의 자녀이익은 44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만큼 더 추가가 되어서 서울사업부의 예상되는 자녀이익은 510만 원이 된 겁니다. 자, 자녀이익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그냥 더해지는 거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 특징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되는 이 서울사업부 입장에서 예상되는 자녀이익 RI는 기존의 자녀이익에다가 신규 투자안의 자녀이익을 더하면 예상되는 RI, 자녀이익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구조.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회사 전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200만 원의 원래 영업이익이 나고 있었는데 140만 원만큼 영업이익이 더해지겠죠. 투자를 하게 되면. 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1억 원의 영업자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업자산이 1,000만 원만큼 더해지겠죠. 자, 거기에 최저 필수 수익률 곱해서 자녀이익을 구해보면 결국은 회사 전체 입장에서의 자녀이익이 570만 원으로 구해집니다. 역시 이것도 0보다 크죠. 자, 그래서 회사 전체 입장에서 예상되는 자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회사 전체의 자녀이익, 그게 얼마였습니까? 아까 500만 원이었죠. 500만 원. 거기에다가 신규 투자안의 자녀이익을 더해주면 그대로 회사 전체에 예상되는 자녀이익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서울사업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녀이익 440만 원보다 70만 원만큼 자녀이익이 더 커지죠. 증가하니까 당연히 서울사업부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회사는 기존의 자녀이익 50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의 자녀이익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도 이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ROI 가지고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ROI 가지고 해봤잖아요. 자, 그거하고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ROI, 투자 이익률 ROI하고는 달리 자녀 이익을 가지고 이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녀 이익을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준최적화 현상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회사 전체의 입장과 사업부의 입장이 동일해진다.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 이익에 그게 이제 최대 또 장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어떤 회사가 투자 중심점인 동부사업부하고 서부사업부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잔여이익 RI를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최저 필수 수익률을 8%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X1년 각 사업부와 회사 전체의 잔여이익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사업부는 영업자산이 1억, 영업이익은 1250만 원.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부사업부는 영업자산이 3천만 원, 영업이익은 42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는 어떤 예제냐?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동부사업부는 기본적으로 영업자산이 1억이에요. 서부사업부는 영업자산이 3천만 원이에요. 사업부의 규모, 자산 규모 자체가 서부사업부보다 동부사업부가 훨씬 더 크죠. 그죠? 훨씬 더 큽니다. 그 3배 이상 크죠. 3배 이상 커요. 동부사업부가 서부사업부보다 자산의 규모 자체가 3배 이상 큽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단순히 잔여이익 그 금액만을 가지고 성과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 규모 때문에 오히려 규모가 작은 사업부가 불이익을 받게 돼요. 성과평가를 받을 때.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각 사업부의 잔여이익을 한번 구해봐라. 동부사업부는 잔여이익이 1250만 원 영업이익이고, 자, 영업자산이 1억 원이고요. 최저 필수 수익률은 8%이기 때문에 잔여이익을 구해보면 45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0보다 크게 나옵니다. 다음에 서부사업부의 잔여이익은 420만 원 영업이익에서 3천만 원, 자, 영업자산 곱하기 8% 해서 잔여이익이 180만 원 나옵니다. 자, 단순히 잔여이익은 금액이라고 했죠. 금액만으로 보면 어디가 금액이 더 커요? 동부사업부의 잔여이익 금액이 더 크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보면 동부사업부가 성과가 좋구나, 서부보다 성과가 더 좋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단순히 금액만으로 보면. 자,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금액만으로 평가를 하면 될까? 특히 이렇게 자산의 규모가 차이가 큰데? 자, 그러면 이 사업부의 잔여이익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잔여이익률을 보면 동부사업부는 잔여이익률이 영업자산 규모가 1억인데 잔여이익은 얼마가 나왔냐면 아까 45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잔여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동부사업부는 곱하기 100을 해서 4.5%가 나와요. 1억 원의 영업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450만 원만큼의 잔여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잔여이익률은 4.5% 이렇게 나옵니다. 서부사업부는 잔여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자, 3천만 원 영업자산 중에서 영업자산 분의 잔여이익이 자, 18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면 잔여이익률은 6%가 나옵니다. 자, 단순히 잔여이익 금액만을 가지고 보면 동부사업부가 잔여이익 금액이 더 크게 나오니까 더 성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영업자산의 규모를 우리가 고려해서 영업자산 규모를 고려해서 비율을 계산해 보면 서부사업부가 훨씬 더 동부사업부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 비해서 잔여이익의 규모가 더 큰 거예요. 비율이 더 크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 두 사업부의 성과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동부사업부의 잔여이익은 450만 원이고 서부사업부는 180. 더 크다. 그래서 동부사업부의 잔여이익률은 4.5%, 서부사업부의 잔여이익률은 6%. 자, 두 개를 같이 종합해 보면 잔여이익만을 가지고 사업부 간 성과를 비교 평가를 하면 규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잔여이익률이라는 그런 비율을 보완해서 이제 같이 평가를 하게 된다. 특히 서로 자산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자녀의 이익률이 또 유용한 성과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상 자녀 이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